안녕하세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여러분, 경제학 이론들 보면 참 멋지잖아요? 깔끔하고. 근데 현실은 완전 다르죠. 막 복잡하고. 국제무역 이론 배우다 보면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이론이랑 현실이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가 진짜 꿀잼 포인트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엄청 중요한 무역 이론 하나가 현실 데이터 앞에서 충돌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 레온티에프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학장 박사,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갈 거예요. 먼저 핵셔올인 이론이 뭔지 가볍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의 주인공, 레온티에프 역설이라는 미스터리를 만나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단서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준비됐죠? 바로 시작해 봅시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핵셔 올인 이론 그 시작. 이게 국제무역 이론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둥 같은 이론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경제학장 박사의 핵심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나라는 자기가 많이 가진 걸로 잘 만드는 걸 수출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 노동력이 막 넘쳐나요. 그럼 노동력을 많이 쓰는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고, 자본이 풍부하면 자본을 팍팍 쓰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거죠. 되게 직관적이죠? 아, 교수님, 그럼 딱 감이 오는데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자본이 제일 많은 나라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국은 자본을 듬뿍 넣어서 만드는 그런 자본 집약적인 상품들을 수출했겠네요. 맞죠? 빙고! 정확해요. 모두가, 정말 모든 경제학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랬겠지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1953년에 바실리 레온티에프라는 경제학자가 어디 진짜 그런지 데이터로 한번 볼까? 하고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경제학 역사를 뒤흔든 사건이 터지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레온티에프가 뭘 발견했냐면 미국이 수출하는 상품 있죠? 그걸 100만 달러어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본이 노동자 한 명당 한 1만 4천 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을 똑같이 100만 달러어치 만든다고 가정해보니까 와, 노동자 한 명당 1만 8천 달러가 넘는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미국이 수입하는 물건이 수출하는 물건보다 무려 30%나 더 자본 집약적이었다는 거죠. 네, 잠깐만요, 교수님. 그럼 이론이랑 완전 반대잖아요. 자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오히려 노동 집약적인 걸 수출하고 자본 집약적인 걸 수입했다는 거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바로 그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어떻게라는 질문 때문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이 미스터리에 매달렸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탐정이 돼서 이 역설을 풀 단서들을 찾아볼 건데,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자본과 노동이라는 용어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제학장 박사, 첫 번째 단서는 미국 노동자의 클래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미국 노동자 한 명이 다른 나라 노동자 서너 명 몫을 해냈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머릿수로 노동자 몇 명 이렇게 셀 게 아니라 일의 효율로 따지면 미국은 사실 효율적인 노동이 넘쳐나는 나라였다, 이런 주장인 거죠. 자, 경제학장 박사. 자,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천연 자원입니다. 생각해보면 핵시어 올인 이론은 너무 심플하게 노동 아니면 자본 이 두 가지만 봤잖아요. 근데 야로슬라브 바넥 같은 학자들이 잠깐만, 천연 자원은 왜 빼먹어? 하고 지적한 거예요. 알고 보니 미국이 수입하는 물건 중에 자본도 많이 들지만 동시에 석유나 광물 같은 천연 자원이 엄청 필요한 것들이 많았던 거죠. 이것도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결정적인 단서일 텐데 바로 인적 자본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팔다리 쓰는 노동이 아니라 교육받고 훈련받은 기술, 지식 같은 걸 말해요. 경제학자 피터 케넨이 뭘 지적했냐면 레온티에프가 그냥 노동이라고 퉁쳐서 계산했는데 사실 미국의 수출품은 그냥 노동이 아니라 엄청나게 숙련된 노동, 즉 인적 자본이 듬뿍 들어간 제품들이었다, 이겁니다. 아, 알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람 머릿수로 만드는 물건을 수출한 게 아니라 박사님, 엔지니어님 같은 똑똑한 분들이 만드는, 즉 인적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했다는 거군요. 레온티에프는 그냥 다 똑같은 노동으로 봤으니 계산이 틀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와, 모델이 너무 단순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퍼즐 조각이 좀 맞춰지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은 어쩌면 생산 요소 문제가 아니라 이론의 기본 가정 자체가 틀린 거 아닐까? 하고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즉, 공급 쪽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 근데 지금까지 계속 뭘 만드냐, 어떻게 만드냐, 이런 생산, 즉 공급 얘기만 한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뭘 사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수요 쪽도 중요하지 않나요? 와, 역시 예리하네요. 맞아요. 바로 수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유독 자동차나 냉장고 같은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너무 좋아한다고 쳐봐요. 그럼 미국 내에서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자본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건들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수요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단서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요소 집약도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 옷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베트남처럼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손으로 많이 만들겠죠? 즉, 노동 집약적이에요. 근데 미국처럼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자동화 기계를 쫙 깔아서 만들겠죠? 그럼 자본 집약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옷인데 어느 나라에서 만드느냐에 따라 성격이 확 바뀌는 현상. 이게 바로 요소 집약도 역전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단서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최종 질문이 남았죠.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과연 핵셔오린 이론은 이제 쓸모없는 이론이 되어버린 걸까요? 솔직히 들어보니까 구멍이 너무 많은데요, 교수님. 이 정도면 그냥 이 이론은 틀렸다 하고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레온티에프의 역설이 핵셔오린 이론을 끝장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역설 덕분에 우리는 현실 세계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아, 인적 자본도 중요하구나. 기술도 봐야 하는구나. 수요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무역을 보는 우리의 시야를 확 넓혀준 아주 고마운 역설인 셈이에요. 경제학 장박사 이런 말이 있어요. 이론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의 지도다. 지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나라 전체를 보여주는 큰 지도가 있고 동네 골목길까지 다 나오는 상세 지도가 있죠. 핵셔오린 이론은 국제무역이라는 거대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고속도로 지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 없이는 길을 나설 수조차 없는 거죠. 알아요. 국제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이런 역설들 만나고 머리 아프다, 어렵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만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레온티에프의 역설을 파헤쳤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붙들고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세상을 보는 눈, 경제를 꿰뚫어보는 힘을 기르는 진짜 훈련이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